2007년 6월 파리 에어쇼 방문객들은 역사적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곳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에서 자체 개발한 여객기 계획을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70, 90명을 태울 수 있으며 1960년대 이후 일본이 만든 첫 여객기로 예정됐습니다. 실물 크기 객실 모형과 20분의 1 크기 항공기 모형도 전시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분명 초기 단계였지만 기대감은 컸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이 항공기 개발에 4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2008년 미쓰비시는 공식적으로 리저널 제트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25대의 주문을 확보했고 2012년에 인증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의 낙관적인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 프로젝트는 지연이 거듭됐습니다. 시험 비행이 중단되었고 설계 변경으로 인해 대규모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까지 비용이 75억 달러를 넘으며 급증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미쓰비시 스페이스 제트에서 무엇이 그렇게 심각하게 잘못되었는지 알아보시죠. 미래로 비상하다. 일본산 여객기에 대한 꿈은 2003년에 시작됐습니다. 확실한 계획은 아니었으나 일본 정부와 항공우주 산업계는 함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40년 넘게 자체 개발 여객기를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시는 남시, 즉 YS-11로 1962년에 첫 비행을 한 터보프롭 여객기였습니다. YS-11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제작된 유일한 상업용 항공기였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납품은 1965년에 시작해 약 10년간 이어졌으며 이후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수요는 주로 일본 항공사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들의 필요가 충족되자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일본 항공기 제조회사라는 집단이 이 생산을 주도했지만 결국 빚을 지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든 이런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현지 항공우주 기업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 미쓰비시 중공업이 지역 제트기의 실현 가능성을 탐구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장 입증을 위해 5년간 500억엔 약 4억 2천만 달러 예산을 받았지만 초기부터 모두가 확신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공개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또 다른 지역 제트기에 시장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틀령이라도 하듯 미쓰비시는 이러한 개발 연구를 파리 에어쇼까지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들은 대로 미쓰비시는 미쓰비시 리저널 제트의 콘셉트를 공개적으로 선보였습니다. 미래로 비상하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MRJ는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뛰어난 객실 쾌적함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약속했습니다. 길이 35.8, 날개 30.9의 미니 항공기는 90석급으로 계획됐으며 이는 미쓰비시가 처음 구상한 콘셉트에서 발전한 결과였습니다. 처음에 회사는 30명에서 50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는 훨씬 작은 항공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 70석에서 90석급 항공기로 초점을 전환했습니다. 비록 더 커졌지만 항공사들에게는 연료 소비를 줄이고 운영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론상으로는 훌륭하게 들리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미쓰비시도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말장난이지만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MRJ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검증되고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 많은 개발 자금과 탄탄한 판매 전략, 그리고 고객 지원 체계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잠재 고객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몇 달 후인 2007년 10월, 매우 중요한 영업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미쓰비시의 첫 번째이자 가장 쉬운 성공은 자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몇 주 고민 끝에 전일본 공수는 지역 제트기 15대를 주문하고 추가 10대 구매 옵션도 확보했습니다. 첫 항공기는 2013년 운항이 예상되며 이 주문으로 본격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2008년 3월 이 항공기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뒤에는 미쓰비시 항공기 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보잉 등의 항공기 부품을 제작하던 미쓰비시 중공업과는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미쓰비시 항공기의 주요 역할은 이 제트기의 개발을 추진하고 물론 더 많은 주문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일본 최초로 독자적인 여객 제트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환영받았으며 일본 항공산업의 오랜 염원이 실현되는 데 불을 지폈습니다. 이 발언은 이 프로젝트의 외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부 지원 속 일본 항공기 설계와 판매는 상업적 사업이었을까요? 아니면 국가 자존심의 문제였을까요? 1960년대 VS-11 이 장기간 창고에 있은 후 지역 제트기 마케팅은 산업강국 복귀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미쓰비시는 이를 획기적이라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의 작업이 일본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즉, 이 프로젝트가 국가 산업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기대를 한 사업에 거는 건 정말 큰일 아닌가요? 하지만 꽤 흥미롭게도 이미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08년 연례보고서에서 미쓰비시는 혁신적인 지역 제트기에 대한 낙관적인 설명을 포함시켰습니다. 미쓰비시는 진출하려는 시장이 매우 크며 향후 20년 동안 5,000대 이상의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나고야시의 가마키 공항에 자체 공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이곳이 일본 제국 공군의 본거지였으며 그로 인해 이 지역 전체가 전쟁기 항공기 제조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나고야에서 미쓰비시는 AUGM 제로와 같은 전투기를 설계하고 생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곳에 기지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었지만 나고야가 일본의 과거 항공 영광의 중심지였다는 점도 전혀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미쓰비시 리저널 제트, 즉 MRJ는 여러 차례의 설계 변경을 겪었습니다. 파리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이 항공기는 전 세계 지역 항공사를 위한 동급 최강 리저널 제트기 콘셉트였습니다. 참고로 MRJ는 지역 항공기 시장을 지배하던 봄바디어와 엠브라에르 같은 경쟁자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동시에 상황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경부터 한때 인기가 많았던 50석짜리 제트기의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항공사들은 70석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항공기에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들으셨듯이 이로 인해 미쓰비시는 처음엔 더 작은 제트기에서 70, 90석 항공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쓰비시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봄바르디에는 90석 규모의 CRJ-900을 보유하고 있었고 엠브라에르는 94석에서 106석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엠브라에르 190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포캐스트 인터내셔널의 연구에 따르면 생산 가치 기준으로 두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8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두 회사 합산 금액은 658억 달러였습니다. 네, 이 시장은 상당히 큰 시장이었고 미쓰비시와 같은 제트기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는 아주 큰 경쟁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일본 리저널 제트기가 매우 매력적이어야 했습니다. 2007년에는 이 제트기를 정의하는 몇 가지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미쓰비시는 이 항공기를 최초의 전복합재 리저널 제트기로 만들고 날개와 꼬리에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체의 무게가 줄고 유지비도 낮아집니다. 판소 섬유와 같은 복합 소재는 강도 대비 무게 비율이 높아 항공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더 가벼워서 연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처럼 피로에 약하거나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적습니다. MRJ는 프렛 앤 휘트니의 GTF 엔진을 처음 탑재할 항공기였습니다. 수년간 개발 후 이 엔진 개발 프로그램은 2008년 MRJ와 비슷한 시기에 공식 시작됐고 이후 퓨어 파워 PW1000G 시리즈로 불렸습니다. 이 엔진의 기어드 터보팬 기술은 동급에서 가장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적은 연료로 더 멀리 운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일반적인 제트 엔진은 연소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대형 팬이 엔진 추력의 대부분을 생성합니다. 공기가 엔진의 코어를 통과하면서 압축되어 연소가스로 변합니다. 이 가스가 터빈을 구동하고 터빈이 다시 팬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런 엔진에서는 팬과 터빈이 하나의 축을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프렛 앤 휘트니 기어들 터보팬 엔진은 팬과 코어 사이에 기어박스가 있습니다. 이 말은 팬과 터빈이 각각 최적의 속도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방식처럼 서로 같은 속도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터빈은 더 작고 빠르게, 팬은 더 크고 느리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진은 더 가볍고 효율적입니다. 큰 팬이 더 많은 공기를 밀어내 더 큰 추력을 내며 연료도 적게 듭니다. 공기가 천천히 움직여 전체적으로 더 조용합니다. 실제로 초기 마케팅에서 미쓰비시는 MRJ가 경쟁사보다 10dB 더 낮은 소음을 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엔진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행기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아니, 비행기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지역 제트기는 두 가지 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작은 70, 80석 규모의 MRJ-70과 더 큰 86, 96석 규모의 MRJ-90이 있었죠. 두 번째로 더 큰 버전이 주력 모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110석 규모 확장형 MRJ-100 논의도 있었고 미래에 출시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그 모델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MRJ는 지역 제트기로 지역 노선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MRJ의 항속거리는 파리에서 유럽 대부분 지역, 시카고에서 북미 대부분 공항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승객들에게 MRJ의 핵심 특징은 최고 수준의 편안함을 주는 객실 요소들이었습니다. 2008년에 이른바 승객 중심의 디자인에는 새로운 슬림 시트, 넓은 머리와 발 공간, 대형 수화물 선반,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승객들에게 더 나은 무장의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항공사들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항공기로 홍보되었습니다. 차세대 프렛 휘트니 엔진, 복합재 구조, 첨단 공기역학, 그리고 인간 중심의 조종석이 있었습니다. 미쓰비시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주요 비행 제어 컴퓨터와 조종사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로겔 콜린스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계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불과 1년 만에 미쓰비시는 MRJ의 설계에 대대적인 변경을 단행했습니다. 탄소 섬유 복합재로 만든 날개는 실제로 복합재를 사용해도 날개의 무게가 줄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알루미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임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미쓰비시는 앞쪽과 뒤쪽 화물칸을 합쳐 더 큰 뒤쪽 화물칸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객실과 동체를 확장해 더 넓고 둥근 객실, 넓어니 머리 수화물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단점은 이로 인해 구조가 무거워졌고, 이는 이후에도 이 지역 제트기의 문제였습니다. 이 변화들은 MRJ-91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2009년 9월 미쓰비시는 첫 비행이 2011년 말에서 2012년 중반으로 약 6개월 연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 작은 MRJ-70은 약 1년 후에 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지연으로 인해 MRJ-90의 최종 설계 확정도 6개월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중반에 설계가 확정된 이후로는 더 이상 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2010년 9월 15일 미쓰비시는 리저널 제트기 공식 생산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잇따른 지연. 그래서 2011년까지 이 제트기의 판매는 미국 기반 항공사 지주회사인 트랜스 스테이지 홀딩스와의 100대 주문, 50대 확정, 50대 옵션 포함으로 증가했습니다. 미쓰비시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MRJ의 명성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향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업계사가 그레고리 폴록이 지적했듯이 조립이 시작된 시점과 2012년 싱가포르 에어쇼 사이 어딘가에서 일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어쇼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 항공기 임원들은 이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일정이 재조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들이 겪은 것은 18개월간의 큰 지연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 인증은 2015년 하반기까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은 일부 부실한 서류 작업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항공국이 검토했을 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이사 유고 후카하라는 직원들이 제작 과정에서 변경한 사항을 제대로 문서화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후의 과정들이 문서에 나온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테스트와 분석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문서가 필요할 줄 몰랐고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고 후카하라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기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항공사랑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은 다른 구매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2012년 이 끝나갈 무렵 유타에 본사를 둔 지역 항공사 스카이웨스트가 MRJ-90 100대를 주문했고 추가로 100대의 옵션도 걸었습니다. 인도는 2017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이미 일정에서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프렛 앤 휘트니도 자체 지연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지역 제트기에 맞춰 설계된 기어드 터보팬 엔진인 PW1200G의 인증도 2013년 말로 미뤄졌습니다. 보도자료에서 회사는 첫 번째 엔진을 제때에 납품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8월까지도 추가 지연이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항공기는 첫 번째 MRJ-90의 예상 납품일을 또다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제트기를 2015년에 납품하는 대신 이제 201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회사 CEO인 타로아키 카와이는 팀이 제조 공정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과소평가했다고 말하며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마감일을 맞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지나친 자신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종의 승리로 2014년이 되어서야 미쓰비시는 마침내 첫 번째로 조립된 항공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임원들, 그리고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공개 행사에서 수십 년간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5년 11월 그 항공기는 성공적으로 비행했습니다. 한 고무적인 뉴스 보도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하자면
일본이 상업항공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자가 되겠다는 희망에 힘이 실렸다라고 했습니다. MRJ-90 시험 항공기가 일본 나고야에서 첫 비행을 했고 약 90분 동안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날의 조종사는 이를 상당히 편안한 비행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비행은 일본과 미국 양국에서 모두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체한되어 미국에서도 시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MRJ-90 항공기는 2016년 10월 17일 워싱턴주 그랜트 카운티 국제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이후 미쓰비시는 5대 중 4대의 시험 항공기를 이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랜트 카운티의 조용한 공역은 비행 시험에 적합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댓글 작성자가 언급했듯이 미쓰비시는 약 1,800억 엔, 즉 17억 달러를 이 프로젝트에 투입했지만 수익을 내거나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 몇 대의 MRJ를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행시험은 작은 승리처럼 보였지만 예상하셨겠죠? 더 많은 지연이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미쓰비시 항공기는 일정을 또 2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MRJ-90는 2017년 중반 이후 2018년 중반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2020년 중반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또다시 최신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 수정된 완료 날짜는 2008년에 발표된 원래 마감일보다 무려 7년이나 늦춰진 것이었습니다. 기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미쓰비시의 유고 후카하라 씨는 항공기의 최근 검토 과정에서 당국이 설계가 항공전자 장비실에서의 누수나 폭발과 같은 극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새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설계 검토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무게 문제에서 비롯됐었습니다. 미국 고객들이 MRJ-90 주문을 확정한 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무게 제한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무게 제한은 미국 3대 대형 항공사 조종사 노조의 스코프 조항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델타 항공의 조종사들은 항공기당 최대 76석, 최대 이륙 중량 86,000파운드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MRJ-90의 최대 이륙 중량은 87,303파운드였고 좌석수는 88석에서 92석 사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스카이웨스트와 트랜스 스테이츠 홀딩스는 실제로 주문한 항공기의 확정 인도 날짜에 합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항공기를 인수해도 현재 항공사에서는 운항할 수 없었습니다. 미쓰비시에게는 매우 불편한 인터뷰였겠지만 스카이웨스트의 최고 경영자 러셀 찰스는 이러한 스코프 조항 분쟁으로 인한 지속적인 지연 때문에 자사의 주문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찰스는 무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엔 스카이웨스트가 유력한 판매처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해결책은 회사의 MRJ-90 주문을 MRJ-70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그게 더 작은 모델이었고 좌석수도 적당히 적고 이륙 중량도 81,240파운드로 훨씬 낮아서 기준치보다 한참 아래였습니다. 스카이웨스트는 2012년 첫 주문 시 필요에 따라 다른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MRJ-70은 아직 개발 중이었고 90보다 1년 늦었습니다. 빨라도 2019년에나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항공기에게는 이것이 봄바디어 CRJ-900 같은 항공기와 비교했을 때 덜 매력적인 경쟁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작은 문제가 정말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 9월까지의 6개월 동안 MRJ 프로그램은 472억 엔의 손실을 기록했고 이미 1,100억 엔의 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건 전혀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승부수로 모 회사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 벤치에 2,200억 엔, 약 19억 4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스페이스젯. 막대한 금액이 걸려 있었기에 또 한 번 설계 변경이 예정됐고 이번에는 더욱 과감한 변화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파리 에어쇼에서 공개되었습니다. 2019년 에어쇼 직전 미쓰비시 항공기는 참담했던 MRJ를 리브랜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쓰비시 스페이스 제트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고 이 항공기 시리즈는 특히 미국 항공사들을 위해 맞춤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MRJ-90는 스페이스 제트 M90으로 변경됐으며 MRJ-70 대신 스페이스 제트 M100 개발이 결정됐습니다. M100은 76석 규모로 미국 스코프 조항을 맞추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M100은 폐기된 MRJ-70보다 1m 조금 더 길지만 MRJ-90보다는 1.3m 더 짧은 기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MRJ-90는 너무 크고 MRJ-70는 너무 작았지만 M100은 지역 항공편에 적합한 골디락스였습니다. 파리 에어쇼에서 미쓰비시는 새로운 스페이스젯 M100의 객실 모형을 선보였고
이는 지역 항공여행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RJ-90의 마케팅을 반영해 엠백은 가장 넓은 이코노미 좌석과 가장 큰 기내머리 위 수납함을 갖출 예정이었습니다. 미쓰비시는 두 등급 구성의 MRJ-70의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이코노미와 이코노미 클래스에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도록 새로 설계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더 고급스러운 승객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스페이스젯 이름의 영감에 대해 미쓰비시는 생각할 여유, 숨쉴 여유, 꼭 필요한 곳의 공간이라고 답했습니다. 스티브 에로우 부사장은 이것이 중요한 곳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회사의 신념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미쓰비시는 더 작은 윙렛을 적용하고 MRJ-90보다 더 많은 부품에 알루미늄 리튬 합금과 탄소 섬유 강화 폴리머를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전략은 효과를 본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역 항공사인 메사항공은 계약서에 서명하며 엠백에 대해 50대의 확정 주문과 50대의 옵션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설계 변경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재진행되면서 M90 스페이스제트는 2020년 취항을 목표로 했습니다. 더 늦게 등장하는 새로운 엠백은 2023년이 되어서야 하늘에서 볼 수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의 흐름은 이제 거의 마르다시피 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내부 관계자들은 MRJ-90과 이제는 엠백 개발에 들어간 비용이 85억 달러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증을 완료하려면 추가로 35억 달러가 더 필요했고 그 사이에 새로운 CEO가 취임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재정에 대해 더 엄격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손실을 줄이기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2020년 3월 18일 새로운 스페이스젯 이름을 단 시험용 M90 항공기가 나고야에서 첫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워싱턴 모두에서 계획된 많은 비행 중 첫 번째였습니다. 미쓰비시는 이를 스페이스젯 M90의 최종 구성에 대한 인증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물론 여기는 2020년이니까. 그렇죠. 네, 일이 잘못될 수도 있었습니다. 테스트 M90 비상 중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해 미쓰비시는 미국 사업장과 캐나다 엔지니어링 센터를 폐쇄했습니다. 여행 제한과 항공편 수요 감소는 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명백하고 치명적인 연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이 겉보기에 운이 닿은 프로젝트의 또 다른 타격이었고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미쓰비시 항공은 미국의 범위 제한 조항을 맞추기 위해 프로젝트를 대폭 재구성하며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엠백은 북미 시장을 겨냥해 특별히 개발된 항공기였고 항공사들이 이제 막 계약을 맺기 시작한 기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쓰비시의 다음 행보는 다소 흥미로운 선택이었습니다. 2020년 5월 미쓰비시 항공은 엠백 개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연례 보고서는 스페이스제트 프로그램의 막대한 손실로 미쓰비시의 다른 사업 이익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 회계연도에 미쓰비시 중공업은 293억엔 약 2억 7천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미쓰비시 항공기 부문에서 발생한 2,630억엔, 즉 약 24억 달러의 손실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엠백 개발을 잠정 중단하면 일종의 임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대신 모든 노력을 M90의 형식 인증 획득에 집중하려 했지만 여전히 미국 항공사의 범위 제한 조항 기준에는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페이스젯의 내년도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CEO는 의미심장하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는 이미 봄바디어의 CRJ, 즉 캐나다어 지역 제트기 프로그램을 인수하는 계약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인수에는 5억 5천만 달러와 2억 달러의 부채가 함께 들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됐을 때는 훌륭한 결정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CRJ를 인수하면 미쓰비시는 몬트리올과 토론토에 이미 구축된 지원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었고 다른 프로그램의 고객 지원 기능, 서비스 센터, 그리고 엔지니어링 역량에도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감 기한이 빠르게 다가오자 미쓰비시 관계자들은 분명 후회했을 겁니다. 하지만 엠백 개발이 중단된 지 며칠 만에 매각이 성사돼 새로운 지원과 서비스 역량이 추가됐으며 동시에 비용 부담이 또 하나 크게 늘었습니다. 나고야의 시험 비행기가 묶이면서 인증에 가까웠던 M90도 다시 제자리 걸음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올리폰 항공의 비교적 소규모 주문의 납기 일도 다시 한번 연기되어 빨라도 2021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업계 뉴스 매체들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추측했고 한 매체는 미쓰비시가 스페이스 제트를 없앤 건가? 라고 물었습니다. 몇 달 후에도 나쁜 소식이 이어졌고 2020년 10월 미쓰비시는
스페이스 제트 예산 추가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미쓰비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일시적인 중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지역 제트기와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불길하게도 미쓰비시는 스페이스 제트 투자 축소를 언급했고 2021년 예산은 200억엔 1억 4,8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그것이 많게 들릴 수도 있지만 2018년 회사가 3,700억엔, 즉 27억 4천만 달러를 배정했던 계획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도들은 더 낙관적이었습니다. 일부는 미쓰비시가 2024년부터 시장 회복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회사는 스페이스 제트 종료 주장에 반박하며 일정 세부 검토를 계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을 제외하면 이번 중단이 일시적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손실 2021년 4월까지 미쓰비시 항공이 직원의 95%를 해고하거나 다른 부서로 재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스페이스 제트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한때 상당했던 인력은 150명으로 줄었습니다. 10월에는 회사가 미국 연방항공청에 이 프로그램이 3년간 중단된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 중요한 인증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쓰비시의 인증 책임자인 아쿠야마 시키토는 F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험 비행기들이 장기 창고 보관으로 옮겨졌으며 많은 직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일시 중단보다는 종료에 가까워 보이죠. 하지만 그동안 미쓰비시 항공은 여전히 주문한 항공기를 기다리는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여기가 고급 레스토랑이었다면 항공사 사장들은 진작에 포장 피자를 사러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항공기 생산은 원래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다림에도 정도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지연과 중단이 이어지면서 어렵게 따낸 계약들은 모두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이미 손실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트랜스 스테이츠 홀딩스가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2019년 10월에 스페이스젯 M90 50대의 확정 주문과 50대의 옵션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들이 주문한 항공기는 여전히 미국에서 운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에어로리스 에비에이션이었습니다. 2021년 1월 미쓰비시는 마이애미 소재 항공기 임대사와의 계약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어로리스는 당시 MRJ-90으로 불리던 항공기에 대해 10대 확정 주문과 10대 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문을 취소했지만 에어로리스 대표 파트너 제트손트는 이 지역 제트기에 여전히 시장 기회가 있다고 보고 향후 재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보이자 다른 이들도 뒤따르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스카이웨스트와 메서 등 고객들의 주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실제로 받을 가능성은 당분간 없어 보였습니다. 2022년 4월 항공우주 관련 웹사이트들은 5대의 스페이스젯 M90 시제기 중 한 대가 미국에서 창고에서 꺼내져 조용히 해체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JA23MJ라는 등록번호를 가진 이 비행기는 이미 전일본 공수의 파란색과 흰색 도장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미쓰비시가 사업을 중단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처음 구상된 지 20년, 그리고 실제로 운항을 시작했어야 했던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성명에서 회사는 충분한 사업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지연, 기술적 문제, 그리고 치솟는 비용이 결국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15년간의 개발 기간 동안 회사는 이 프로젝트에 약 76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만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역 제트기 시장은 초기 예측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경쟁사인 엠브라이르 21752 역시 미국에서 M90과 동일한 스코프 조항 문제에 부딪혔고 한 기자는 이를 두고 사실상 좌초된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미쓰비시는 미국 항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개념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요약 슬라이드에서 회사는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장기화된 개발 과정부터 최근의 조종사 부족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일정 부분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 완화되지 않은 스코프 조항 조건, 그리고 성가시고 완고한 노조들까지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 달 소셜미디어에는 그랜트 카운티 국제공항에서 두 번째 M90 시제기가 해체되고 있는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일본이 꿈꾸던 국산 여객기의 비전이 말 그대로 산산조각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쓰비시 스페이스 제트 이야기의 사실상 끝입니다. 하지만 항공우주 분야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그 꿈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2024년 스페이스 제트 프로그램이 종료된 지 불과 1년 만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금을 일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차세대 여객기를 개발하기 위해 4조엔, 즉 265억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2035년 이후에 완공될 예정인 이 지속가능한 항공기는 수소 동력으로 운항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일본의 계획과도 부합합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에어버스도 수소 항공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2040년대 에제로 이 항공기를 운항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시 한번 이 경쟁에 뛰어드는 듯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이번 최신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쓰비시가 참여할지, 그리고 필요한 기술이 성숙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에어버스는 이미 자체 계획을 한 차례 연기했으며 예상보다 더딘 개발 속도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스페이스 제트와 그보다 앞선 YSL-11이 실패했던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